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동명대학교 총장으로 부임한 지 이제 한 130일째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와서 두잉 대학을 만들어서 이제 이번 주부터 학생 모집에 들어가고, 그 과정에 두잉이 무엇인가, 뭐 TV 또 뉴스, 신문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오늘 직접 우리 두잉 멘토 교수 분들 모시고 이 두잉이 무엇인지 아마 토킹, 우리가 토크쇼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산시 성마 마장마술 대표 선수입니다. 하지만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요. 바이오 솔루션, 바이오 벤처 대표 손창우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회사 슈퍼셀, 우리 동명대학교 동문입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유튜브 쪽으로 창업을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어떤 작품을 만들어 왔고, 기업도 지금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슈퍼셀의 이성헌 대표,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연예술 쪽으로 미국 버클리 음대에서 공부를 하시고 재즈 피아노를 전공을 하시다 그랬죠. 피아니스트 이용현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물론 뭐 지금까지는 프리랜서 작가지만 이제 교수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때 유니스트,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교수, 학장까지 하신 정선희 대표이신데, 지금 S큐브 디자인 랩의 또 창업을 해서 기업 경영 쪽으로 우리 멘토 교수단으로 합류하신 정선희 대표님,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네 분 나오셔서 정말 고맙고요. 정선희 대표, 우리 교수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제가 이 정선희 교수님을 만난 건 오늘 딱 두 번째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오신 분이다. 이분의 모토가 이거래요. 계획대로 안 돼서 인생이 즐겁다. 그래서 카이스트 출신입니다. 디자인 전공을 하셨고, 대우의 디자이너로 가 계시다가 뭐 또다시 미국 하버드 대학으로 가서 박사 디자인 쪽으로, 설계 디자인 쪽으로 박사학위를 하시고, 또 삼성에 픽업돼서 삼성 디자인 팀장까지, 그리고 냉장고 아시죠? 냉장고는 이제 더 이상의 전자제품이 아니고 가구다. 그래서 냉장고의 문고리 이를 없앤 분입니다. 그 당시 상당히 어떤 센세이션한 그런 어떤 드라마틱한 그 기사도 많이 났습니다. 또 거기서 그만두고 잘 나가시다가 유니스트 또 디자인 융합 학장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교수를 하시더니만 또 뭐 NGO 하신다고 미얀마 외국으로 또 비행기 타고 날아가 버리고, 어느 순간에 또 부산에 오셔가지고 창업을 한 그런 드라마틱한 스토리. 그리고 제가 뭐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렸는데, 본인 소개를 간단히 먼저 한번 해보시죠. 카이스트 졸업하시고 그 하버드까지 가게 된 동기까지만 먼저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두잉 대학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글쎄요, 그 두잉 대학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두잉 대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실은 제가 대학 때 뭐 제가 카이스트를 갔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주입식 교육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외워서 대학 간. 그래서 그 디자인을 전공을 했지만 이 창의성이나 생각하는 방법이나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 내내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실은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기회가 있어서 미국에 갔을 때 얼마나 내가 주입식 교육으로 이 디자인을 하고 있는가, 이 창의성, 머리가 반짝반짝 해야 되는 디자인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그런 교육을 못 받았다 하는 게 늘 마음에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총장님께서 두잉 대학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이게 진짜 대학 시절에 이런 공부를 할 수 있으면
항상 제가 대학 시절에 이런 공부를 좀 머리를 이렇게 깨우치는 공부를 해주셨으면 지금 나는 뭘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좀 뒤늦게 철이 들고 지금 총장님께 저를 소개시켜 주셨는데 뭐 완전 무슨 그 대책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처럼 좀 느껴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일관성을 가지고 쭉 이렇게 살아왔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실은 카이스트를 간 게 그냥 저희 고등학교 때는 이과를 가는 게 직업에 좋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선생님 이과 가라 그래서 그냥 이과 갔고요. 이과를 갔는데 카이스트가 제 2학년, 3학년 때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대박이다. 여기에 가면은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실은 문과 체질이었고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었음에도 과학자가 되겠다고 카이스트 전산학과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카이스트가 무학년 무학과제였기 때문에 뭐 의미는 없었어요. 그냥 그룹으로 뽑았고 저는 이제 컴퓨터 전공을 한다고 이제 들어갔는데 실은 그 안에서 이게 아니구나. 이게 나는 굉장히 문과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좋아하는 거는 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참 이런 아무도 옆에서 없는 환경이었지만 제가 찾아야만 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이제 디자인과로 마침 미술하고 비슷한 과가 산업 디자인과가 있길래 제가 이제 디자인과로 바꾸게 됐었고요. 그거를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과로 전공을 바꾼 것. 그래서 대학 자체는 이런 두잉 대학처럼 저한테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는 못했지만 대학에서 어쨌든 제가 원하는 거를 찾을 수 있다는 거가 저는 대학의 가장 큰 의미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 끊임없이 내가 뭐를 원하는지를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대학원 안 가고 회사로 가고 거기서 내가 정말 좋은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건축을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버드도 가게 됐고 이 모든 과정들이 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저를 찾아가는 과정, 이제 그런 과정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나중에 삼성에 이제 다시 들어가서 문고리 없는 냉장고를 디자인하시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그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 조금 더 연결을 시키자면, 그러니까 대학에서의 역할은 제가 뭐를 원하는지 찾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기업에 가서는 실은 다시 전부 다 배우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실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건축 사무소 다니고 했지만 결국 이제 삼성에 들어와서 한 10년 전에 저희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게 이렇게 디자인 전략,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세워 컨셉을 만들고 아우르는 역할을 디렉팅의 역할을 잘한다는 걸 제가 이제 발견을 했어요. 굉장히 늦게 발견했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학 때 조금 더 했었으면 제가 좀 빨리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오랜 이런 그걸 통해서 제가 이제 사람들과 관계하고 협력하고 디렉팅하고 이런 거를 디자인 중에서도 그런 앞단에서 하는 일을 잘한다는 거를 깨달으면서 그 과제는 이렇게 저 협력과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도 시키지 않은 과제였는데 제가 전략 부서를 맡아서 하다가 이게 도무지 성공적인 과제라는 거는 협력 없이는 제가 아무리 멋진 과제를 만들어놔도 개발이나 상품계에서 안 만들어주면 만들어지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실패 끝에 이거는 정말 모두가 협력하는 과제를 해야 나 혼자 성공하는 과제가 아니라 시장에 나가는 과제가 되겠다 싶어서 그때 시키지 않는 과제를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만들면서 발로 뛰면서 한 2달에 걸쳐서 협력팀을 만들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성공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팀을 만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심점이 되는 게 제가 지금 일로도 하고 있는 건데 사용자 조사, 정말 사람들이 뭐를 원하는지를 이렇게 파악하는 분석하는 과정, 그런 거를 거쳐서 팀을 모으고 협업하고 이제 그렇게 과제를 했을 때 그 사용자들의 목소리 통해서 나왔던 말이 그 남자들에게 10년 전 일입니다. 남자들에게 자동차가 있다면 여자들에게는 냉장고야.
부엌의 냉장고가 인생의 가장 자랑거리야. 냉장고 그때 막 한참 막 보석 붙이고 막 3, 400 이렇게 넣으면서 정말 자랑거리였고 요즘은 조금 다른데요. 그러면서 그 주부들께서 얼마나 이 냉장고가 그 가구로서 주방에 차지하는 게 중요한가를 이야기를 했고 그걸 제가 캐치를 하게 됐고 모두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발표를 했고 저희 그 이재용 부회장 앞에서 발표했거든요. 발표를 하고 이제 사장님도 너무 마음에 들고 하라고 했는데 보통은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같이 참여했던 제가 리딩을 했지만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아 이거 다 내 과제야 내가 했어 이러면서 모두가 다 함께 이렇게 생산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성공적인 과제라고 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100년 정도 냉장고에 핸들이 없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는데 핸들을 없애면서 굉장히 가구 같은 냉장고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 공감, 공유, 네. 배려, 존중 그런 협동 정신이 그런 어떤 100년 만에 어떤 브레이크스루하는 조그만 아이디어죠. 그래서 제품이 날개 돋친 듯 팔렸고 우리 정선희 교수님은 본인이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뭐 도잉을 많이 체험을 많이 해서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머리가 카이스트 들어가고 뭐 했으면 머리 좋은 거 아닙니까? 외우는 머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뭐 조금 외우기는 잘 했던 것 같고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리고 굉장히 엉덩이파고요, 노력파. 그냥 오래 앉아 있을 줄 알고 인내는 굉장히 어떤 일을 하든 인내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이제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외우는 머리 가지고 제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은 굉장히 예술가가 되고 싶었어요. 건축을 간 이유도 예술가가 되고 싶었는데 디자인은 예술이 아니거든요. 디자인은 철저히 분석을 해서 어떤 직관을 통해서 이제 창조를 해내야 되는 일인데 이제 그런 밸런스를 맞춰 나가는 이런 작업들, 이성과 직관을 굉장히 이렇게 분석력하고 직관력을 잘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를 저는 디자인을 통해서 배웠고 디자이너가 사고하는 방식을 통해서 배웠다고 생각을 해서요. 이제 경험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보통 이 교수 유니스트 같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의 톱에 들어가는 대학 아닙니까? 이 교수직은 철밥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교수 학장직을 박차고 또 NGO 활동을 위해서 미얀마로 떠나셨단 말씀입니다. 네, 그 네. NGO 어떤 활동이죠? 미얀마로 가시게 된 계기하고 네. 활동 내용. 그 좀 의미 있는 삶, 그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일관성 있다는 표현, 그러니까 제가 좋은 디자이너가 되고 남을 도울 수 있고 좀 제가 스스로 만족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가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은 직장과 이건 약간의 어떤 그 저를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어떤 그 보조 장치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쭉 살아왔었고 학교에서 또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 마음속에 어떤 조금 더 나이 들기 전에 뭐 은퇴하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더 나이 들기 전에 조금 더 에너지가 있을 때 좀 젊을 때 진짜 내가 원하는 거를 좀 하는 거를 하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좀 내려놓고 이렇게 미얀마를 갈 수 있었던 계기는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뭐 나중에 또 미얀마라든지 또 여기 와서 부산에 고향에 와서 작업을 한 시간이 있으면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고요. 이 점에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그 졸업식 축사 스토리가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때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라. 좋아하는 걸 찾아라. 찾을 때까지는 뭐든지 해봐라. 그래서 우리 정선희 교수님은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서 지금까지 가진 것을 한순간에 내려놓는 용기 또 결단 또 이 협업 배려 존중 공감 지금 또 CEO까지 되셨습니다. 정말 그 삶을 제가 스토리를 듣고 교수님을 꼭 모시고 싶었는데 우리 학생들 같이 그 정신을 같이 한번 학생들한테 잘 전수하도록 같이 노력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예, 정말 박수 한번 주시죠. 예.
다음은 저하고 이제 말을 타시는 분입니다. 이제 스포츠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분은 공부를 해서 박사기도 받고 바이오 쪽으로 돈도 잘 벌어요. 그런데 그 말이 상당히 그 동물 중에서 그 지능이 높은 동물이 아닙니다. 말은 웬만하게 해가지고 주인을 잘 몰라요. 그래서 주인이 모른다는 말은 리드는 압니다. 자기 위에 있는 기승자가 자기를 컨트롤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안다고요. 그리고 또 말이 싫어하는 게 저렇게 뚱뚱한 사람 싫어한다고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무거운데 근데 정말 참 섬세하게 말 타시고 저한테도 말도 잘 가르쳐 주시고 성격도 좋으시고 본인 소개를 하시고 말을 타게 된 계기부터 말을 타면은 어떤 장점이 있고 학생들한테 어떤 여러 가지 덕목들이 길러진다 하면 쭉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주식회사 한국바이오솔루션의 대표이사 손창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대학교인 동명대학교와 또 평소 존경하는 우리 조난 총장님께서 이렇게 영광되고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어제 여기 학장님한테 오늘 그 자료 사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머리숱이 이렇게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카톡으로 보내신 거에 거의 스님처럼 나와서 저희 회사 변호사를 보내드리려고 했었거든요. 농담이고요. 조상권 침해 같아 그러면. 뭐 일단 저는 그 승마를 한다는 이유로 여기 온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기에는 어디 가서 승마 선수라고 하면은 씨름 선수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렇습니다. 뭐 제가 국내에서는 엘리트 대회를 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가대표들, 그 다음에 프로 선수들이 뛰는 최고 상위 리그에서 가장 뚱뚱하고 가장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엘리트 승마를 하신 전문가들 아니면 집안 대대로 말만 타오신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경기인데, 저는 그냥 부산의 뚱뚱한 동네 아저씨가 그런 시합에 나오게 된 겁니다. 처음에 굉장히 우스웠죠. 제가 한 8년 정도 전부터 말을 탔는데, 쉽게 말해서 동네 수영장에 가서 킥판을 잡고 그 이제 첫날 배우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저는 나중에 수영 열심히 배워서 아저씨가 아시안 게임 나갈 겁니다. 아니면 전국체전 나갈 겁니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니듯이 저도 승마를 하고 한 달 만에 주변 사람들한테 말 한번 탔으니까 전국체전 부산 대표로 한번 나가고 싶습니다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유쾌하게 뭐 칭찬도 해주셨지만 대부분 꿈이 크다, 안 되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근데 제가 한 6년 만에 열심히 타가지고 정말 부산 대표로 우리나라에 17개 시도니까 전국체전에 마장마술 선수는 34명이 출전을 합니다. 근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뽑히게 돼서 부산 대표로 2명 중 1명으로 제가 이제 전국체전을 최소 우리나라에서는 34등은 된다는 뜻이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9년부터 이렇게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가 전국체전 기간인데 승마 일정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올해도 역시 부산시 마장마술 선수로 선발돼가지고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1등을 하고 뭐 2등을 하고의 목표보다는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열심히 노력해봐야겠다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말을 탔거든요. 어떤 그 책에서 열정은 실력을 만들고 그 실력은 또 세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승마를 하면서 정말 좋았던 건 뭐냐면은 겸손하게 되고 좀 더 인간적으로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배려하게 되고 소통하게 되고 좀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왜냐하면 말 못하는 말을 잘 듣지 않는데 힘과 뭐 또 다른 물리력으로 어떻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말을 잘 이해하고 편하게 해주고 또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어떠한 성장 발전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을 타면서 굉장히 삶이 풍부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치열하게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바이오 하면은 뭐 일반인 분들은 뭐 사업이 굉장히 고부가가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하시지만 정말 이 바이오라든지 뭐 의약품 원료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쉬지 않고 뭔가 그 미지의 세계를 이렇게 계속 찾아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데서 받는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말의 탐으로 해서
뭐 같은 열정과 도정정신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사업도 말에 제가 말에 타는 능력이 올라갈수록 사업의 규모도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에 타면서 어떤 또 희망을 발견하게 됐냐면은 제가 이제 부산에서 말을 타게 되면은 가르쳐줄 선생님이 계셔야 되는데 솔직히 부산 지역에서는 마장마술을 가르쳐주는 전문 선생님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제가 늘 매주 서울에 가서 레슨을 받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제가 이 정도 수준이 왔으니까 앞으로 삶에 있어서 제가 부산 지역이나 경남 지역에서 이렇게 말을 타시거나 배우고 싶은 분이 있으면은 재능 기부도 할 수 있고 또 도와드릴 수 있고 또 사회에 또 제가 가진 재능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사업만 보고 또 제 자신의 행복만 보고 살았는데 말을 탐으로 해서 그런 좀 또 파급되는 좋은 영향력, 그리고 또 말을 타면서 제가 또 굉장히 존경하는 또 전 청장님을 또 자연스럽게 또 만나 뵙고 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송 박사, 송 교수님 존경합니다. 말은 제가 대학교 때 좀 타고 간간히 외국 출장 간다든지 하면 탔고, 제가 부산대학교 총장을 그만두고 지금 한 1년 반 됐네요. 지속적으로 매일 아침에 말을 타고 주말에는 우리 손 교수님과 같이 외성을 나갑니다. 낙동강 또는 산으로. 그 정신 건강에도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 건강 치유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젊은이들한테 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 덕목들이 길어지고 좀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 승마는 직접 해보셔야 되는데 세상 어떤 스포츠도 살아있는 생물과 하는 스포츠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말 등에 올라가 보셔서 말과 함께 걷고 말과 함께 뛰시고 또 좋은 환경에서 이런 걸 체험하시게 되면은 내면에서 나온 무언가의 엄청난 에너지와 긍정적인 힘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을 잘 타기 위해서는 말을 관리해 주시는 관리사님이라든가 코치님, 수의사님, 그 다음에 또 마방 청소해 주시는 분, 모든 분과 같은 팀이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요. 또 그런 분들을 또 말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사회성이라든가 또 이 리더십 향상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나서는 화를 잘 안 내는 것 같습니다. 화를 내도 소용이 없으니까 회사 가서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화를 안 내니까요. 예, 말을 저도 아침 새벽에 주로 평일에는 타고, 말을 타고 오는 날과 말을 타고 오지 않은 날이 달라요. 네, 조금만 일해도 말을 안 타고 오면 짜증을 내고 하는데 말을 한 1시간 반 정도 타고 땀을 내고 오면 웬만한 일에 넘어가고 뭐 그래 여러 가지 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또 네네. 질문을 더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요즘 1인 미디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중파라든지 대형 어떤 TV라든지 종편 상당히 지금 입지가 지금 좁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다양한 컨텐츠나 또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지털 어떤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정말 다양한 유튜브 어떤 내용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말 동명대학교 모교 출신이고 지금 그 분야에 지금 상당히 회사 경영도 잘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승은 대표는 지금 무슨 과를 나왔고 그다음에 유튜브를 하게 된 배경, 그리고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멘토 교수님으로서 학생들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싶은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이쪽입니다. 제가 네. 네, 저는 일단 뭐 굉장히 그러니까 늦게 좀 정신을 차린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유튜브를 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20살 때 이 학교를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외국에서 사실 좀 지내다가 좀 뒤늦게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때 이제 유튜브를 좀 알게 됐어요. 영어 공부하면서. 그래서 꽤 오랫동안 이제 유튜브를 팔로잉 했는데 궁극적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방송국 지금 계시는 것처럼 PD였습니다. 근데 유튜브 이제 산업다 보니까 굉장히 파급력 있게 커질 거라고 이제 사실 예상도 많이 했고요.
사실 이제 그게 현실화된 게 이제 최근에 뭐 이제 3사 방송사들이 뭐 매출이 50%씩 다 반토막이 났다는 거는 산업이 커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일자리 뽑는 거라든지 이제 내 먹을 게 없겠다라는 것들을 보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뭐 이제 저도 이제 창업을 한 케이스라서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머리 진짜 소위 말해서 약간 머리 진짜 깨지면서 지금 이제 저희 쪽 업종은 약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20살 때 취업을 해도 30살 되면 그만둡니다. 힘들어서 계속 박봉이고 이러다 보니까 공장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그런 거를 좀 이 산업군에서 다시 영상과 관련된 컨텐츠로 할 수 없을까라는 어떤 고민들을 많이 했고 지금 이제 저번에도 이제 학생들한테도 막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사실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을 이때가 기회라고 보고 이럴 때 배워서 기존의 어떤 기존 산업도 중요하지만은 신 어떤 산업 쪽으로 넘어가 보면 좋지 않을까. 지금이 기회다. 뭐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기업이 뭐 우리 정선희 우리 교수님 또 우리 손창우 우리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창업은 쉽습니다. 근데 이게 창업을 해서 자기 기술을 가지고 창업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데 창업을 해서 경영을 해서 그거를 또 도달하기까지가 뭐 한 뭐 1,000개가 창업을 했다면 한 10년 후에는 한 1, 20개 또 어느덧 10년 후에는 한두 개 그렇게 간다는데 지금 우리가 대기업을 일구신 이병철 그다음에 정주영 그분들은 60대 그 대기업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주 젊잖아요. 그래서 뭐 시련은 또 다른 하나의 도약 또 기회일 수도 있고 지금 본인이 지금 이렇게 그 유튜브 그 회사에서 하는 어떤 작품들이 어떤 게 지금 있나요? 저희 쪽은 사실 이제 조금 산업군을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영상과 관련돼서 다른 산업이랑 붙여서 유튜브를 그냥 유튜브로 하는 게 아니고 뭐 커머스라든지 다른 산업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영상 안에 있는 정보값을 입힐 수 있는 기술을 붙인다든지 이런 형태로 크리에이터로서 사실 그러니까 영상을 제작하는 어떤 사람이 나중에 나왔을 때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산업군이 같이 맞아야지 클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유튜브로서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벌이가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산업의 회사로서 구조로서는 조금 약하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 여전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예. 맞아요. 제가 지난 일요일 교육 관련 유튜브 운영자죠. 강성태, 강성태 우리 그분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아마 토크쇼를 했습니다. 그분이 100만 구독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상당히 몸값이 세더라고요. 그분은 유튜브를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고 컨텐츠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살아온 컨텐츠를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본인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서 말로써 밥벌이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컨텐츠가 오래 가지 못한다.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는 거는 왕도가 없지 않나. 교육 콘텐츠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인 교육에 대해서 본인이 상당히 많이 알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멘토 교수단이 지금 한 30, 30여 분이 되는데 더 우리나라에서 좀 전문가가 있으면 모실 겁니다. 오늘은 우리 4분 모시고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또 다시 서로 상호 이래 질문하는 시간도 가질게요. 좀 우리 보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 지루하시죠? 이제 예술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보니까 아주 젊은 분인데 미국에 가서 버클리 음대에서 맞습니다. 피아노를 하고 국제적인 상을 다양하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분야에서도 피아노 클래식이 아니고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트로트보다는 조금 서양 쪽에 치우친 재즈. 그래서 재즈가 뭔지도 좀 이야기해 주시고 왜 본인이 미국까지 가서 재즈를 어제 뭐 클래식을 해야 뭐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으면 좀 우아하게 보일 텐데 본인의 어떤 스토리를 좀 잠시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잡을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총장님 및 동명대 관계자분들 그리고 학생 이걸 보고 있을 학생 여러분들 보나요? 이거? 네, 전부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이용현이라고 하고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편곡가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 귀국한 지는 얼마 안 됐고 제가 미국 보스턴에 오래 있었어요. 버클리 음대라는 곳에서 재즈 피아노 전공을 하고 또 바로 길 건너 있어요. 또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라는 학교 있는데 거기서 네, 또 재즈 피아노 석사를 이렇게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졸업하고 나서 뭘 해볼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떻게 재즈 뮤지션으로서는 약간 뉴욕이라는 무대가 좀 꿈의 무대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뉴욕에서 도전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고 또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젊은 재능을 가진 뮤지션들이 와가지고 뭐 요즘 말로 삶을 갈아 넣는다고 해야 되나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낮에는데 뭐 택시도 몰고 알바도 하고 이러면서 밤에 연주하고 그렇게 사는 데가 뉴욕인데 거기서 한 2년 반 정도 제가 살다 하면서 네, 뮤지션으로 활동을 하다가 한국에 최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해주신 재즈가 뭐냐에 대한 네,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은 저는 재즈가 뭐 이제는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유학을 처음 갔을 때만 하더라도 뭐 카페나 뭐 고급 뭐 경양식당 이런 데 가면은 클래식이 나왔어요. 뭐 베토벤 나오고 모차르트 나오고 비발디 나오고 근데 요즘에는 전부 다 하나같이 다 재즈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반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렇게 뭐 살랑살랑 뭐 좀 이렇게 드럼도 나오고 베이스도 나오고 이렇게 막 피아노 소리 이렇게 막 또르르 굴러가듯이 나오고 뭐 이런 좀 듣기 좋은 음악이 재즈라고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좀 아마 일상에서 한 번 이상쯤은 다 생각보다 많이 접하고 계실 거예요 재즈를. 근데 재즈가 그거를 저는 오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면은 재즈는 즉흥 연주가 일단 들어가는 음악이고요. 그러니까 즉흥성이 있어야 돼요. 즉흥성이 있으려면은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되고 되게 주체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를 즉흥적으로 할 수 없거든요. 아니면 그거는 뭐 작두 타는 거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걸 맡기는 것보다 나 주체적으로 내가 이런 음악을 현장에 맞게 그 순간에 맞게 해석해서 표현해내는 음악이고 또 다른 또 클래식과 차별되는 점은 여러 가지 이런 사회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그 시대에 맞게 변화해온 음악이고 좀 혁신적인 음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재즈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트로트는 우리나라 음악입니까? 트로트는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일본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게 뽕짝이 맞는데 그럼 우리나라. 그렇죠. 뽕짝이 우리나라.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민속 그럼 음악하고 재즈는 유럽입니까? 시발점이 미국입니다. 아메리카, 미국입니다. 그러면 네. 거의 한 18세기, 19세기. 그렇죠. 이후에. 18세기 말에 네.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뉴욕 맨하탄에 가면 꼭 들르는 식당이 있습니다. 우리 정권가 우리 월드 트레이드 건물 네네네. 바로 거기 보면 블루노트 식당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 그래서- 펍 재즈 펍이죠. 예, 맞죠? 예, 굉장히 예. 유명한 재즈. 그래서 제가 아마 클럽입니다. 세계에서 아마 3대 재즈 이게 카페 예. 가면 항상 저녁에 가면은 예. 예약을 해야 돼. 투타임을 예. 뛴다고. 예. 6시 반에 있고 8시 반에 있으면은 네. 한 40불 입장료 내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갈 때마다 저는 뭐 가서 듣고 네.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 동영상 찍어 놓은 것도 많이 있는데 네. 그 블루노트 꼭 하면 우리 여기 보고 계시는 우리 뭐 학생 여러분 맨하탄 가시면 가보십시오. 아마 재즈 바로서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맨하탄은 브로드 네. 뮤지컬의 도시 브로드웨이도 있고 그럼 예술의 그렇죠. 도시입니다. 네. 맨하탄에서도 좀 있었습니까? 예, 맨하탄에서 할렘 쪽에서 예, 좀 살았었어요. 본인은 그럼 공연으로는 상을 받은 게 재즈 페스티벌 뭐 어느 국제 콩쿠르죠? 그게 미국에서 있었던 네. 저기 학교 다닐 때 같이 이렇게 친구들하고 참가해서 네. 상을 탄 적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손창우 우리 교수님 네네. 말은 주로 어떤 음악을 좋아합니까? 좀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많이 냅니다. 말한테 가자고 하면 가는 게 아니라 독일에서 교육을 받을 때부터 이런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올 사람일수록 말을 잘 타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올림픽 할 때 이게 이제 마장마술 하다 보면 우리 김하뱅처럼 착착착 걸어갈 때 음악도
틀어주잖아요. 그거는 프리스타일이라고 자기만의 연기를 하는 종목에서는 자기 음악이 있고요. 정해진 룰에 따라서 하는 거에서는 음악이 없이 그냥 코스를 뛰는 겁니다. 우리 정선희 교수님은 뭐 주로 어떤 종류 음악을 들으세요? 저는 뭐 그렇게 애호가는 아닌데요. 저도 보스턴에 살았기 때문에 보스턴에서 그 클래식을 들을 그 값싸게 유학생들이 값싸게 들을 수 있는 세계적인 음악가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그 덕분에 좀 클래식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 보스턴 필하모닉은 한번 네네. 가셨었어요? 예. 그래서 뭐 그 유명한 그 사라장부터 시작해서 국내 그러니까 한국 유명하신 분들은 거의 다 봤고요. 예. 그래서 버클리 그 보스턴의 버클리 음대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요? 예, 아니 음악계에서 버클리 음대 굉장히 유명해서 그 요즘 뭐 여러 연예인들도 버클리 음대 출신들 굉장히 많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버클리 음대 출신들 꽤 만났거든요, 보스턴에서. 그래서 그러셨어요. 음악 얘기 많이 듣고 아주 좋은 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클래식이 아니고 이런 좀 모던 음악 쪽입니까? 모던도 있고, 예, 클래식 버클리는 작곡가도 클래식 있어가지고, 예. 작곡가도 있고 클래식 연주도 있는데 아무래도 더 알려진 거는 이제 이런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이긴 한데 실용음악이라는 이쪽 좀 근데 본인 일상생활에- 작곡도 하십니까 그럼? 예. 그럼 우리 작곡도 두잉 하고 음악 있습니다. 로고송 뭐 두잉 뭐 이런 거 한번 좀 경쾌하게 예. 우리 두잉 대학 교수들한테 전화를 걸면 컬러링을 그 음악으로 할 테니 예. 뭐한 좀 요즘 음악은 젊은이들한테는 비트가 반복성이 돼야 중독이 된다 그런다면서. 예. 후크송이라고. 네. 하여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 숙제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하려 보면 기계하고 계속 만나려 보면 주로 어떤 음악을 듣죠?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유튜브 작업하는 사람들은 저희는 이제 영상 쪽은 사실 종합 예술로 불릴 정도로 많은 분야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진짜 다 듣습니다. 예, 뭐 요즘에 또 뭐 국악도 나오잖아요. 사실 뭐 그런 거부터 뭐 뉴에이지, 뭐 재즈, 일렉까지 뭐 다 쭉 다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게 무슨 스토리가 있으면 그게 맞는 음악을 또 깔아줘야 예, 되잖아요.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좀 사운드를 다 많이 들어야 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예. 두인 대학에 들어오려고 하는 학생 여러분 보십시오.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다 방면을 다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게 누가 가르친다기보다도 두잉을 함으로써 이게 멘토단 교수분들하고 하다 보면은 됩니다. 할 수 있다고요. 자, 이 점에 우리 그러면 재즈 뭐 네. 한국 좀 제가 그 건반을 제가 키보드를 갖다 놨는데 한국 우리 선사 좀 지루합니다 지금. 자, 한국 연주해 주실 수 그러면 있겠습니까? 제가 또 분위기를 잠깐 한번 환기하고 네네. 또 토크 이어가 볼까요? 예. 이 점에 노래 한 곡 듣고 갑시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만한 곡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미스티라는 곡이 있어요. 미스티 발라드 곡인데 좀 감미로운 아주 그런 곡입니다. 제가 뭐 많은 분들 계시고 여기가 공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분위기에 맞게 좀 짧게 이렇게 한 곡 연주해 보겠습니다. 뭐 키보드가 그렇게 성능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뭐 조금 네. 원하시는 거 하십시오. 박수 우리 보내주십시오.
아이고 아름답고 조금 마음이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가락이 좀 미끄러지긴 하네요. 야, 뭐 나중에 우리 뭐 같이 노래 한 곡 부르죠 뭐. 아, 예, 좋습니다. 나중에 얼마든지. 네. 조금 더 진행하다가 우리 두잉을 해야 되니까 그죠? 네, 항상 생활 속에. 두잉 네. 투게더. 나중에 제가 노래 한 곡을 그 합창을 하자 제안할 테니 한번 해봅시다. 예. 자, 지금 먼저 음악까지 했고 네. 우리 이제 정선희 우리 교수님 평상시에 지금 뭐 취미생활은 주로 뭘 하시나요? 마이크를 잡으시고. 예. 네. 실은 제가 창업한 지 1년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요새 뭐 밥벌이는 됩니까? 먹고는 삽니다. 글을 쓰고 싶고 그림을 그리고 싶은 사람이라 사업 시작하기 전에는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를 좀 했었는데요. 1년 반 전부터는 시간이 너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하나를 하는 거는 결국 체력을 키우는 것밖에 없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한번 제가 운동을 너무 싫어해서 어떻게 하면 좀 재밌을까 싶어서 부산에 서핑이 유명하다 하여 송정에 가서 서핑을 한번 해봤는데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은 거제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명색이 섬소년데 바다에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송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서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서핑을 좀 취미 삼아 해보려고 노력은 했으나 아주 부끄럽습니다. 아직 잘 못 섭니다. 예, 뭐 서핑은 상당히 체력이 밸런스가 또 요구되는 운동이잖아요. 근데 이제 승마는 말이 운동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소통 또 우리 훌륭하신 우리 승마 우리 교수님도 계시니 말을 한번 타보시면 체력은 엄청나게 강화될 겁니다. 우리 손 박사님 맞죠? 네. 말 잘 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 운동신경 좀 있습니다. 아우, 제자로 삼아주세요. 정말 잘 타실 것 같습니다.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죠. 맞아요.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저 유튜브 크리에이터 쪽으로 한 말,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그 학생들이 한 과목이 있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제 유튜브 담당 교수님이 정해지지 않아서 무학점이지만은 또 무티칭 원칙이지만은 그래도 뭔가 교육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최소 조건을 이렇게 했습니다. 유튜브를 4년 동안 무조건 업로드 시켜라. 적어도 뷰가 조회수가 10,000회는 돼야 된다. 10,000번. 네. 그럼 우리 어제 올린 조회수가 지금 한 40,000번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유튜브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1천회 넘기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학생들 유튜브를 그렇게 만회를 또 콘텐츠가 좋으면 많이 뜨겠죠. 사실 이게 이제 그 알고리즘 일 얘기를 하면 좀 기니까 짧게는 사실 유튜브 100만을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는 구글 거기 때문에 구글의 어떤 알고리즘을 똑같이 따라가기 때문에요. 유튜브 입장에서는 약간 그러니까 100만 유튜버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들한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키우기 때문에 만에 만드는 거 어렵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빨리 들어가든 늦게 들어가든 누구든지 100만이 될 수 있어요. 500만이 될 수가 있고요. 35만도 우리 학교에서 만약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들어오는 분이 35만 명이 진짜 뭐 한 20명 넘을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튜브는 조금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근데 이제 우리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유튜브를 제작하는 어떤 역량을 기를 수도 있지만은 유튜브 본인이 활동을 기획자로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업로드한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요일 날 아까 강성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본인이 2007년도부터 유튜브를 했대요. 유튜브 나오자마자. 그래서 그게 앞으로 대세가 될 것 같아. 10년 동안 아무도 조회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매일 올렸대 매일. 그분 이야기가 그거예요. 처음에는 댓글이 막 이것도 뭐 네 발음이나 정확히 해라. 뭐 욕도 올라왔대요. 그 당시에는 그런 욕 올리는 것도 필터링이 안 되는 시대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뭐 자술도 하고 하지만 포기를 하지 않고 10년쯤 되니까 구독
그렇게 조회수가 구독자가 쫙 뜨고 지금은 거의 10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으니 100만 같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광고도 그 많이 하고 수입이 괜찮은 모양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초기에 유튜브가 페이팔로 돈을 줬어요. 그 예전에는 페이팔도 아니었고 그 종이로 줬습니다. 은행 가서 뱅크 어카운트에서 바꿔야 됐어요. 이렇게 택배를 그 우편을 보내서. 그래서 뭐 사실 뭐 양이 좋냐 컨텐츠가 좋냐 하는데 사실 두잉 대학교에서는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런 체험들을 유튜브는 유튜브로서 어떻게 보면 보조제 역할이에요. 여기 승마나 어떤 다른 어떤 뭐 체험들을 컨텐츠화 시켜서 내 걸 만들어서 내 채널 운영을 해야지 유튜브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잉 대학교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유튜버 크리에이터과를 만드는 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유튜브에 구독 그게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는 구독자 많은 컨텐츠를 보니까 재미있게 만들어야 되더라고. 일단 우리는 뭐 그게 별로 재미가 없는데 요새 젊은 MZ 세대들은 이상하게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 떨어지는 장면을 찍으니까 구독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컨텐츠 얼마든지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고 그래서 뭐 말을 뭐 끌려간다든지 꼬리를 잡고 떨어져서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어떤 두잉을 하기 때문에 거기 와서 유튜브를 만들기 위한 어떤 음향, 조명,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그 기술 어떤 IT 기술도 우리가 이제 두잉을 하겠지만은 자기의 스토리만을 만들어가면서 유튜브에 올리면은 아마 본인이 상당히 글쓰기, 말하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아마 또 체화가 돼서 나중에 또 글쓰기도 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정선희 교수님께서 이 글쓰기는 뭐 소설 말씀이에요, 아니면은 에세이예요? 에세이입니다. 혹시 연애 편지는 아니시고? 그 연애 편지를 잘 쓰면은 정말 저는 훌륭한 나중에 작가가 소설가가 될 것 같죠. 그렇죠. 그 연애 어쨌든 편지는 네. 얼마나 써보셨어요? 아니, 네, 거의 못 써봤는데요. 제가 에세이를 좀 쓰면서 가장 창의적인 게 뭘까 요즘 생각해 보는데요. 소설 창작이 굉장히 창의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마지막에는 꼭 소설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어디 가야 되겠습니다. 제 마지막 꿈이 소설이거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소설 쓴 그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 신문사에 그걸 들고 갔다가 제출할까 말까 다시 나왔다. 그 다음 날 또 들고 가고 결국은 제가 원문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읽어보면 유치하기 거지가 없는데 제가 부산대학교 종장하면서 톨스토이 전집을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의 초기 소설은 전부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림 전쟁에 본인이 가지고 5년을 거기 있어요. 그래서 나이팅게일도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이팅게일 이야기, 나이팅게일도 그 나이팅게일이 이제 유명해지게 된 배경이 독일군이든 뭐 어디 군이든 관계없이 러시아 군이든 관계없이 치료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 언뜻 생각하는 게 이제 이미 테마는 잡아놨습니다. 나이팅게일과 톨스토이가 만났을 거라는 가정하에 저는 만났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돌아가서 레닌 혁명의 밑거름을 제공하고 나이팅게일은 그 그림 전쟁에 있는 죽은 자, 전사자의 데이터 한 28,000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영국 정부를 고발합니다. 고발해서 영국 내각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백의 천사 나이팅게일 알고 계시지만 나이팅게일은 혁명가였습니다. 정부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영국의 최초의 그 간호대학을 학교를 세우고 그다음에 영국의 통계학계의 명예회원이 됩니다. 그분이 뭐 공부를 한 건 고등학교 대학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이어그램 있죠. 우리 차트. 차트를 우리가 뭐 대통령 선거하면 누구 몇 프로 이걸 그림으로 그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통계학회 명예회원이 되는데 그분은 자 영국의 혁명을 도움이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톨스토이는 레닌 혁명의 기본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초기 소설 읽어보면 뭐 제가 감히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건방지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톨스토이 초기 작품들이 잘 쓰다는 생각이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잉을 함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얼마든지
글쓰기를 하면은 성장할 수 있고 하버드 대학의 핵심 과목이 글쓰기입니다. 그리고 읽기, 고전 읽기. 우리 대학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게 고전 읽기 100권은 10학점입니다. 하지만 30권은 반드시 읽고 독후감을 써내면은 그게 3학점이고 그리고 그걸 최고로 엮으면 글쓰기에 들어가서도 학점을 받는 거고 그래서 한 과목을 함으로 해서 동시에 융합이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대 명산 30개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산을 오르면서 그 산 속에 있는 스토리가 숨어 있잖아요. 그 스토리를 글로 써서 내면 그게 또 글쓰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드론을 가지고 본인이 등산한 장면을 그 아름다운 사진으로 좀 하면은 또 사진의 어떤 학점이 나가는 거고 동시에 이렇게 두잉을 하게끔 해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사진 촬영 전문가는 모시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 않겠습니까? 음악을 본인이 하게 된 뭐 어떤 배경이 아니 처음부터 뭐 음악적으로 탤런트가 있었나요? 음악이요. 뭐 아마 대부분 많이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비슷한 경로로 음악을 처음에 접하실 것 같은데요. 교회를 부모님이 열심히 다니시면은 악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항상 교회는 손이 모자란 이런 그런 집단이라서요. 우리는 교회 갈 때 그래서 밥 준다 해서 빵 준다 해서 갖고 네. 그거 하면 이쁜 여학생이 있어서 갖고 네.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저는 선택이 없었어요.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미 눈 떠보니까 교회에 있었던 약간 뭐 그런 느낌인데 네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악기를 이것저것 뭐 다루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속된 말로 고등학교 때 공부를 놨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손 놨다고. 네 놨습니다. 아예 놨고 대신에 저는 그냥 논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이제 음악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뭐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 가장 결정적인 걸 얘기하자면은 학교가 너무 강압적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환경을 조금 그게 조금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 자아가 되게 강한 아이였거든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조금 뭔가 빼딱한 아이였고 학생이었구만. 이게 좀 그렇죠. 항상 선생님들하고 약간 교무실에서 교실보다 교무실에 막 많이 있고 이런 친구였는데, 그래서 그런 강압적인 환경을 근데 제가 잊을 수 있고 좀 유일하게 도피할 수 있던 곳이 뭐 고등학생이 무슨 힘이 있어요. 제 뜻대로 뭐 돈도 없고 뭐 그 음악 듣는 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음악이랑 좀 친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또 친구들을 이렇게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기로 이렇게 점점 더 제가 원하는 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친구들 계속 만나다 보니까 그 즉흥적으로 그냥 저는 계속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본인이 살고 하고 싶은 있더라고요. 걸 네. 했다. 우리 지금 이 토크쇼를 보고 계시는 학생 여러분, 고등학교 때 공부 손 놨다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버클리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음악 대학에 나오셔가지고 보스턴에서 공연도 하고 상도 받았다 하잖아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 내가 성적이 나쁘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들어오셔서 얼마든지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면 자신감 생기고 또 우리 교수 멘토단 교수들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어느 날 미국의 버클리 대학도 갈 수 저는 있다고 보고 하버드도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자신감만 있으면 진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우리 지금 두잉 대학에는 전부 1인 1학기를 필수로 했잖아요. 1인 1학기. 네. 그래서 뭐 우리는 악기를 반드시 누구한테 뭐 물론 우리 제가 또 뭐 클라리넷, 오보에 이런 바이올린 멘토 교수도 있는데 집중적으로 배우게 할 수는 없죠. 이 음악 대학이 아니다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래 와가지고 제가 뭐 세계적인 뭐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음악을 통해서 본인이 다양한 어떤 4차 산업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탤런트를 덕목들을 기르는 것이지 음악가를 배출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70개 중에 다양한 어떤 과목들 습득해서 본인이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음악 관련 아니면 유튜브 미디어 쪽으로 창업을 할 수 있든지 아니면 아까 작가가 되든지
그다음에 어떤 스포츠 관련 어떤 CEO가 되든지 그런 인재들을 길러내는 게 우리 두잉대학이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우리 두잉대학에 앉아 학생들 지금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네. 1인 1학기인데 그 친구들 어떻게 그러면은 졸업을 시키죠? 글쎄요, 졸업을 시키는 것까지는 제 역할이 아닐 것 같고요. 예, 저는 이렇게 이제 악기를 지도할 수 있을지. 악기를 하면은 그 친구들이 네. 개인 독주에는 할 수 없을 거예요. 네, 예. 뭐 독주를 해도 좋습니다. 아니면은 여러 명이 협연을 해서 앙상블이죠. 유튜브에 올리면은 네. 앙상블이죠. 유튜브에 네. 올리면은 그게 이게 악기를 다루는 것도 악기를 아무데나 분다고 해서 소리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인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두 사람이 함을 맞춰야 되는데 자기가 뭐 잘났다고 삐삐 할 수 그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좀 이따 우리가 합창 한번 해볼 건데 처음 만나서 잘 될는지 한번 띵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저는 악기를 다룰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어디 가서도 소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인이 우리한테 왔을 때 언어가 되겠습니까? 손짓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악기입니다. 오보에 아니면 바이올린 아니면 피아노. 그 소리는 아마 우주에 있는 모든 소리의 공통된 음이라 그러거든요. 예. 더 미션 영화 보셨습니까? 가브리엘 선교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남미에 밀림지대에 들어가니 그 원주민들이 창과 활을 겨루잖아요. 그러면서 가지고 간 오보에를 끄집어냅니다. 오보에를 끄집어서 그 선율을 울려 퍼지니까 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잖아요. 활도 거두고 창도 거두고 그분을 극진히 모시가서 스승이 되고 그 다음에 전부 교회가 열리고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결국에는 그 침략자들이 그 마을을 습격하게 되면서 비극으로 끝이 나지만은 네. 음악은 어떠한 사람과의 이 어떤 악기는 소통의 수단이 아닌가 싶어서 네, 정말 깊은 교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말 전선희 없이도. 교수님도 동의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자, 뭐 이제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 나누기 월드라는 어떤 음악 기획단입니까? 그래서 그 팀하고 단하고 우리 부산 동명대학교의 DU 앙상블 제가 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연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장애인이 두 사람이 한 분은 오보에고 한 분은 블루시였습니까? 블루스를 공연했는데 오늘 제가 오보에 하는 분을 나이가 아직 젊습니다. 오늘 일부러 오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지 모르니 한번 준비 한번 해봐라 했는데 아까 그 뭡니까 우리 가브리엘의 어떤 넬라 판타지. 또 그게 결국에는 이제 가브리엘 원래 원곡 제목은 가브리엘의 오보에고 우리가 이제 번역된 게 이제 맞아요. 넬라 네. 판타지아. 넬라 판타지아는 환상의 세계, 공정하고 정의롭고 모든 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원하고 불평등이 없고 이런 세계를 우리가 꿈꾸고 지향하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등학생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수능 친다고 그러면 공부한다고 얼마나 찌들었습니까? 이제 두잉대학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싶은 꿈을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넬라 판타지아 판타지를 열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한 2주 됐습니까? 우리 드림 나누기 월드 이 분들과 제가 우리 동명대학교 DU 앙상블 협주를 했습니다. 저는 원래 정말 음치였거든요. 음치였는데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제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게 제 어떤 카타르시스라 그럴까? 상당히 제 스트레스 치유하는 데 도움이 돼서 저녁에 식사를 하고 반주를 마치고 반드시 저는 노래방을 갑니다. 그래서 못 부르지만은 불렀고 또 그런 어떤 제의 어떤 용기라 그럴까요? 그 어떤 성격 때문에
얼마 전에 같이 협연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나혜리 나누기 월드 대표 경북대학교 음악 바이올린 전공이시고 여기 우리가 윤세호 이분은 특별한 분입니다. 그래서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오보에를 전공을 하고 지금 창원에서 챔버 아르스 챔버 오케스트라 오보에 수석으로 지금 활동 중이고 지금 상당히 신체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음악을 통해서 본인의 꿈을 이루어가는 젊은입니다. 저희 우리 두잉대학에 이 두 분 다 멘토 우리 트임 교수로 모셔왔고 오늘 우리가 지향하는 판타지아 넬라 판타지아 아까 이야기한 그 오보에를 통해서 흑인 원주민과 서양의 선교사가 교감이 되는 그 가브리엘 오보에를 먼저 듣고 마지막에 제가 몇 구절 한번 가능하면 한번 해볼게요. 이게 깐소네입니까? 이탈리아 그죠? 뭐 하여튼 해볼게요. 자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Nella fantasia io vedo un mondo giusto, lì tutti vivono in pace e onestà. Io sogno d'anime che sono sempre libere come le nuvole che volano bien
반주 맞추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 가사가 좋아서 이 곡을 제가 언젠가는 완곡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 끝까지 시청하고 계신 우리 학생 또 다른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듀잉입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할 수 있지만은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을 하고, 또 이 친구는 상당히 우리보다는 상당히 가진 것도 많지만은 또 가지지 않은 우리 젊은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는 하나의 결핍이 있다고 봅니다. 잘난 사람도 그 나름대로의 단점이 있고, 또 어떤 발달 장애인들도 그러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탤런트를 저는 주실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공부를 조금이라도 관심이 없던 우리 학생 여러분, 듀잉 우리 동명대학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꿈을 펼쳐 지기를 바라고, 저희 동명대학교는 여러분들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조만간 다시 만나서 듀잉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